마이클은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각종 클럽, 스트릿바까지 전전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세상이 너무 멀었던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꼭 다뤄야만 할 가수를 다룰 예정이에요. 마이클 잭슨, 팝의 황제. 뭐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야말로 팝에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죠. 마이클은 인간이 아니라는 소리를 양면적으로 들었어요. 그의 음악적 결과물을 향한 극찬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살아생전 온갖 구설과 추문에 휩싸이며 붙은 모욕이기도 했죠. 뭐 여태 제가 다뤘던 가수들은 모두 유년기랑 데뷔 이후가 나뉘는데, 마이클은 그 삶이 분리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음악을 빼면 마이클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학 때부터 세계 최고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후유증으로 숙명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각종 추문과 분쟁, 이번 시리즈를 통해 그 모든 삶을 한 번씩 되짚어볼 예정입니다. 팝의 황제는 1958년 8월 29일 세상에 나왔어요. 이미 자기 위에는 6명의 형 누나들이 있었는데 모두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자라며 수시로 폭행당하기 일쑤였대요. 이 아버지 조 잭슨의 행각은 훗날 마이클이 강박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결정적인 족쇄가 됩니다. 이 아버지가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음악도 잠깐 했었는데 별 성과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한테서 희망을 본 거예요. 아빠가 버리다시피 한 기타를 잭슨 형제들이 갖고 놀았는데 처음엔 내 기타 건드리지 말라고 후드려 패다가 가만 보니까 얘네들은 좀 다른 거예요. 얘네가 너무 잘해. 그래서 자신의 꿈을 아들들한테 투영을 한 거죠. 조 잭슨은 자신의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형제 밴드를 기획합니다. 최고급 장비로 집안을 도배해놓고 애들을 채찍질하며 음악가로 만들려고 해요. 인생을 건 도박이었죠. 원래 마이클은 나이 때문에 잭슨 브라더스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이클이 연습하는 걸 구경하면서 따라 부르던 노래가 형제들 중에서도 워낙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5살의 나이로 메인 보컬까지 하게 되고요. 피나는 노력과 폭력을 통해서 완전한 프로페셔널로 거듭납니다. 마이클은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각종 클럽, 스트릿바까지 전전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맞는 건 변함이 없었고요. 마이클은 녹음하러 가면서 자기 또래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어린이와 순수함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실 자기가 어린 시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였죠. 마이클은 아버지 밑에서 음악하는 기계로 자라나는데 불과 9살의 나이에 지방의 한 레코드사에서 빅보이를 발매하며 진짜 자기 곡을 가진 가수가 돼요. I'm a big boy now. 그 레코드사에서 조금 활동하다가 곧장 활동 무대를 옮기는데 이게 바로 흑인 음악의 끝판왕 레이블 모타운이었거든요. 얘는 어딜 가나 천재였어요. 그래서 모타운도 보자마자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그때 관계자가 얘는 무슨 10살짜리가 50년 경력의 가수처럼 노래를 부른다고 했었다고 하는데, 여러 전문가들도 마이클의 보컬을 갖고 어떻게 저음에서 고음으로 순식간에 넘어가면서도 일말의 어색함이 없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타운은 잭슨5를 주력 상품으로 키우기로 해요. 그리고 그 핵심은 당연히 마이클이었고요. 데뷔 1년 만에 앨범 4개를 찍어내면서 완전한 공장장이 되는데, 이때는 싱글 4개가 모두 빌보드 차트 1위를 먹거든요. 이때 나온 곡들은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전설의 시작이었죠. 첫 싱글 I Want You Back은 3달이 지나서 역주행으로 빌보드 1위를 먹습니다. 두 번째 싱글 ABC는 비틀즈의 Let It Be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하고, 세 번째 싱글 The Love You Save는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결국 네 번째 싱글 I'll Be There가 5주간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되죠. 1970년에 빌보드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다 레전드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해 잭슨5가 빌보드 싱글 차트를 제일 많이 먹었어요. 모타운 특유의 중독성 있는 반복적인 멜로디, 그리고 마이클의 앳되지만 당찬 목소리가 합쳐진 그런 유니크한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I'll Be There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마이클을 뽑을 만큼 뽑은 곡이거든요. 뭐 거의 여자키니까요. 마이클은 등장부터 세상을 뒤집습니다. 실제로 당시 잭슨5의 솔로 기록을 보면은 같은 멤버인 저메인과 제키의 솔로 활동에 비해서 마이클의 솔로 활동 성과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요. Got to Be There가 4위를 차지하고, 라핀 로빈이 빌보드 2위, 그리고 벤이 1위를 차지하면서 마이클 잭슨은 홀로서기 능력까지 입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Rock
첫 앨범을 낸 1969년부터 75년까지 마이클 잭슨이 잭슨5 그리고 솔로로 녹음한 앨범만 14장이거든요. 그나마도 녹음한 곡 중에 극히 일부만 세상에 나온 게 그 정도였으니까 마이클 잭슨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기계처럼 살았는지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과는 이미 멀어져 있던 마이클, 어딜 가나 자신을 알아보고 그 중에는 살해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이동할 때마다 남들과 격리되는 삶을 살아요. 마이클의 아버지나 형제들은 가는 곳마다 막 화끈한 밤도 보내면서 외로움을 달랬다는데 마이클은 그런 걸 보고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세상이 너무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장 배경은 마이클의 이후 소심한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잭슨5는 활동 내내 로열티와 프로듀싱 문제로 모타운과 갈등을 겪고 1975년에 CBS로 이적합니다. 그리고 잭슨스로 이름을 바꿔요. 처음으로 자신들의 곡을 앨범에 넣기 시작하는데 마이클도 이때부터 자기의 곡을 앨범에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절에 마이클 곡 중 가장 성공한 건 아무래도 Shake Your Body일 거예요. Let's dance, let's shout, shake your body now to the ground.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이 바로 Destiny. 그 CBS 이적 이후 과도기를 겪던 잭슨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앨범인데 이거는 잭슨 형제들이 처음으로 전권을 거머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의 또 다른 명곡으로는 Blame It on the Boogie가 있고 그리고 저는 수록곡 Destiny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Now I'm a man that's for all seasons. The city of us free, it ain't naturally. 잭슨스는 모타운을 떠나서도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게 순전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룬 성공이었으니까 자신감이 고취될 만도 하죠. 마이클 잭슨도 여기에 맞춰서 더욱 큰 꿈을 꾸고요. 모타운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도 순전히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 마이클의 음악 인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부적인 노래와 춤 실력을 가졌는데 완벽주의자 성향까지 있었고 거기에 야망까지 컸어요. 그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회생활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재능만 갈고 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내내 음악과 자신을 동일시한 건데 이거는 제가 앞으로 대중음악 전체에 있어서 마이클 잭슨만한 인물이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야망 넘치는 희대의 천재가 태어날 때부터 음악을 갈고 닦았기 때문이에요. 마이클 잭슨은 음악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영화에 나오기도 했었죠. 그때도 완벽주의자 성향을 보이면서 역할을 끝장나게 연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 영화는 상업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영화를 찍으면서 자신의 발음을 교정해준 프로듀서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프로듀서는 결국 마이클의 인생을 바꾸게 되죠.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 도와주겠다면서 자기 연락처를 줬던 거를 마이클이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데스티니 이후 첫 솔로 앨범을 준비할 때 그 프로듀서한테 전화를 걸었죠. 아직 저 도와줄 수 있죠. 그 프로듀서가 바로 퀸시 존스였어요. 그렇게 전설이 시작됩니다. 잭슨스의 데스티니가 발매되자마자 작업에 들어간 마이클 잭슨의 완전한 첫 번째 홀로서기 앨범 Of the Wall은 그 데스티니를 아득히 넘어버리죠. Gotta be like my father, gonna just enjoy yourself. I'm gonna rock with you all night. I keep working day and night, sun up to midnight. Keep on when the phone starts.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마이클이 이 앨범에 얼마나 공을 들였느냐. 여기 수록곡 중엔 폴 맥카트니가 쓴 곡도 그리고 스티비 원더가 쓴 곡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히트곡은 마이클 본인이 쓴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중독성 있는 디스코 음악으로 자신의 재능을 만천하에 드러냈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완벽주의자 야망꾼이 작곡도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앨범은 외로움과 독립 같은 자주적 테마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모타운과 형제들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했죠. 그 차기작에 묻혔을 뿐이지 사실 Of the Wall도 웬만한 음악가들은 인생 최대의 업적으로 여길 정도의 걸작이에요. 미국에서만 800만 장, 전 세계적으로는 2천만 장을 넘기면서 잭슨즈의 커리어 하이를 가볍게 경신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디스코에 한 발 담갔지만은 거기에 R&B, 소울, 그리고 펑크까지 곁들여서 훗날 포스트 디스코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기도 했어요. 거기 발라드 넘버도 있었고요. 마이클의 보컬은 그 변화무쌍한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죠. 그래서 이런 명작을 만든 마이클은 최고로 올라설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미 쓸어가기, 롤링스톤 표지 먹기 등 설렘을 감출 수 없죠.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미에서 받은 건 남자 부문 베스트 R&B 보컬 퍼포먼스 딱 하나, 메인인 올해의 노래, 올해 앨범, 올해 음원상은 전부 백인들이 가져갔어요. 롤링스톤 표지 모델도 거절당하죠. 겉으로는 쉬쉬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되게 뻔한 거예요. 인종차별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클이 여기에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마이클의 승부욕을 제대로 건드린 거예요. 이 정도 앨범을 만들어도 이따위 대우라니. 나는 팝 역사상 최강의 앨범을 만들고 말겠다. 모두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 앨범을 만들겠다. 극도로 도교는 완전체가 최고의 프로듀서와 함께 신보를 작업한 거예요.
그리고 3년 만에 새 앨범을 내죠. 마이클의 바람대로 그의 새 앨범은 비교를 불허하는 팝 역사상 최고의 앨범이 됩니다. 발매 전부터 마이클은 이 새 앨범 스릴러가 일대 혁명이 될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될 거다. 모든 수록곡을 싱글 커트 가능할 정도로 훌륭하게 만드는 게 마이클의 목표였죠. 이때 얼마나 독을 품었냐 하면은 사실 오프 더 월까지의 마이클이랑 스릴러부터의 마이클은 과장을 좀 보태서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백인들의 횡포에 삔또가 나가셔서 완전히 백인 음악을 폭격해버립니다. 초반에만 조금 오프 더 월 같은 분위기가 날 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마이클 잭슨은 항상 하얗게 분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스릴러 앨범부터 들어봤었는데 저는 마이클이 마냥 백인인 줄로만 알았어요. 특히 에디 밴 헤일런이 기타 솔로를 쳐줬던 Beat It, 폴 맥카트니랑 듀엣을 했던 The Girl Is Mine을 들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거든요. 마이클은 모든 곡의 퀄리티를 최고로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곡의 퀄리티가 최고고요. 특히나 스릴러, Beat It, 그리고 빌리진으로 이어지는 넘버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Wanna Be Starting Something, 그 다음에 Human Nature도 정말 좋은 곡들이고 어쨌든 그냥 이 앨범은 다 듣는 게 정답입니다. 빼먹을 곡이 하나도 없는 앨범이에요. 마이클 잭슨이 이 앨범으로 팝에 끼친 영향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3개만 꼽아보자면은 첫 번째가 흑백 장벽의 붕괴, 두 번째가 문워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는 음악의 탄생, 이렇게 꼽을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흑백 장벽의 붕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마이클은 이 앨범 때문에 흑인들한테 볼멘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죠. 성공하고 싶어서 백인들과 타협한 거냐. 이 앨범에서 마이클이 쓴 세션은 실제로 배경과 인종이 모두 달랐습니다. 기타리스트가 백인인데 베이시스트는 흑인이고 드러머는 또 흑인 재즈 드러머를 쓰기도 했죠. 그 와중에 폴 맥카트니랑은 듀엣을 했고요. 스릴러 앨범은 장르를 규정지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선택은 흑인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죠. 그간 흑인 음악을 절대 메인으로 안 넣었던 MTV가 대중들의 성화에 지쳐서 빌리진을 프라임타임에 편성할 정도였으니까요. 빌리진은 흑백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베이스라인이 강조된 포스트 디스코 곡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는데 빌리진, 이 곡이 더욱 이름을 알린 계기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게 이제 바로 문워크인 거죠. 지금도 마이클 잭슨의 시그니처 무브로 남아있는 문워크인데 이 시작은 198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1983년 5월 모타운 기념방송에서 마이클은 처음으로 문워크를 선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마이클이 이 공연을 얼마나 벼렀는지가 드러나는 일화가 모타운 기념방송인데 빌리진을 안 틀어주면 안 나갈 거라고 마이클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딱 자기 곡 중에 한 곡 허락받은 게 빌리진이었고요. 그래서 마이클은 이날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잭슨5와 오프 더 월 시절에도 춤은 췄어요. 그렇지만 이날 방송은 사람들이 마이클을 춤에서도 천재라고 생각하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 거죠. 절도 있는 퍼포먼스, 그리고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과감한 몸동작, 이때 입은 검은색 재킷과 한쪽짜리 장갑, 그리고 그 중절모도 마이클 잭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거든요. 이날의 방송은 가히 비틀즈 이후에 최대 사건이라고 할 만큼 TV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스릴러 앨범부터 마이클 잭슨의 댄스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거든요. 성공에 있어서 음악만큼 춤이 부각되는 때가 온 거예요. 문워크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보고 즐기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보는 음악이 그렇게 탄생을 하죠. 비린 뮤직비디오에서도 환상적인 군무를 보여줘서 대중들의 눈을 즐겁게 했던 마이클이에요. 빌리진 뮤직비디오에서는 파파라치와의 이야기를 그려내서 또 한 번 호평을 받았고요. 이전까지 뮤직비디오의 최고봉이라고 꼽힌 거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였거든요. 그리고 그 보헤미안 랩소디 뮤직비디오는 그 오페라틱함을 살리는 촬영 기법과 다양한 특수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는 어디까지나 심심한 눈을 달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하지만 마이클 앤 뮤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영화가 됩니다. 스토리가 있었고 춤이 있었죠.
MTV의 시작을 잘 파고드는 선택이기도 했고 다르게 생각하면은 80년대를 MTV의 시대로 만든 1등 공신이기도 해요. 그 중에 최고봉은 단연 뭐 스릴러 뮤직비디오일 텐데 스릴러는 곡이 6분인데 뮤비가 14분이거든요. 그리고 뮤비 안의 곡 구성은 뒤죽박죽이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음악이 영화를 보완하는 도구가 돼버립니다. 스릴러라는 주제에 걸맞게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보는 사람의 오금이 저리게 하죠. 사실 그래서 뮤직비디오보다는 뮤지컬 영화에 가까워요.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이거를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필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음악을 이보다 잘 표현할 수 없는 스릴러 뮤직비디오는 현재까지도 단연 역대 최고의 뮤직비디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릿과 빌리진도 역대 최고의 뮤직비디오로 꼽으라고 하면은 순위권 안에 꼭 들어가요. 이외에도 스릴러 앨범이 팝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결과적으로도 뭐 그토록 원하던 그래미와 롤링스톤도 휩쓸게 되죠. 7곡을 싱글 커트해서 모두 빌보드 차트 10위권 진입,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압도적 1위. 이 앨범을 사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 다른 앨범까지 사가서 음악시장 파이 전체가 커진 거는 이미 너무 유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마이클이 잭슨스 형제들과 함께 빅토리 투어를 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마이클을 보러 몰려듭니다. 뮤비에서 보여준 화려함, 그리고 문워크, 사람들은 공연에서도 같은 퀄리티를 기대하면서 어마어마한 티켓값을 감당해요. 흑인 가수 잭슨스가 역사상 투어 최고 수익 기록을 갱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셋리스트의 거의 절반은 마이클의 솔로곡이었죠. 이건 사실상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형제들 급전 땡겨주려고 한 투어에 가까웠어요. 이미 마이클은 잭슨스에 있기엔 너무 커버렸고 그 갭에서 벌어진 형제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회복 불능한 수준으로 치달았죠. 그런 갈등을 견디지 못한 마이클은 결국 독단적으로 투어를 끝내버리고 잭슨스에서의 활동을 마무리 지어요. 이제 완전한 솔로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완전히 혼자가 된 마이클은 다음 앨범 배드를 발매하기까지 5년이란 시간을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완벽주의였던 성향이라서 앨범 사이사이의 텀이 거의 4년 5년 가까이 됐어요. 그때는 더욱 그랬죠. 스릴러를 통해서 이미 정점을 뚫고 뭐 거의 우주까지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망꾼 마이클은 후속 앨범을 무조건 스릴러보다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시달렸어요. 녹음할 때 욕실에 1억 장이라는 문구를 써붙이고 다닌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앨범은 무조건 1억 장을 팔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미쳐버릴 지경이었대요. 끊임없이 앨범을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다른 가수들한테 듀엣 제의도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모든 걸 직접 하게 되죠. 수록곡 11곡 중 9곡을 직접 썼어요. 그렇게 스릴러의 후속작 배드가 1987년 세상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배드 앨범 커버를 한번 보세요. 마이클이 너무 달라졌죠? 콧날이 조금 날카로워진 것 같고 턱도 좀 바뀐 것 같고요.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피부색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이 백인 음악 건드리더니 이제는 피부색까지 바꿨냐 하는 루머가 이때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좋은데, 마이클은 스릴러 이후로 외모가 바뀔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백반증. 피부가 점차 하얘지는 걸 방치하고 있었는데 결국 하얀 피부가 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전신을 하얗게 화장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마이클의 파파라치 사진들을 보면은 실제로 거의 다 뭐 양산을 쓰고 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잖아요. 이게 다 백반증을 앓는 피부에 자극을 덜 주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제일 먼저 드러난 게 배드 앨범이었고요. 그렇다면 저 코와 턱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마이클은 자서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코랑 턱 성형수술을 인정한 바 있었죠. 첫 성형수술은 사실 1979년에 있었어요. 영화 찍다가 코가 깨져서 성형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서 코에는 계속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뭐 주걱턱은 그냥 미용 목적이었고요. 마이클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많이 맞으면서 얼굴로 욕도 많이 들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너 못생겼다고 이런 말을 항상 들으니까 외모에 조금 심한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이클이 왜 굳이 미용 목적의 성형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사실 코도 수술의 명분이 있었던 거지 마이클이 뭐 가장 바꾸고 싶어한 부위 중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배드 때부터 마이클은 코가 상당히 날카롭고 좁아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런 마이클의 외모에 큰 영향을 미쳤던 또 다른 사건이 바로 펩시 촬영장 사고. 펩시 광고 촬영 중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서 이때 입원 치료를 받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백반증이 심해졌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마이클의 머리가 빠지게 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앞으로 머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뀐 머리 스타일이 되었다는 거죠. 이때 마이클은 입원 생활을 하면서 쏟아지는 팬레터를 받아요. 워낙 어린이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어린이의 편지는 특별히 더 챙겨주게 되는데 이때 마이클이 답장해준 어린 팬 중 한 명의 이름이 바로 조단 챈들러였습니다.
자, 배드는 결과적으로 마이클에게는 실망스러운 작품이 돼요. 판매량이 스릴러보다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대중들은 결코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배드, 맨 인 더 미러, 버트 다이아나 등 이번 앨범에도 명곡들이 깔렸습니다. 싱글 컷된 5곡이 연속으로 빌보드 차트 1위를 먹는 최초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평단에 따라서는 스릴러보다 높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요. I just can't stop loving you. And if I stop, then tell me just what. I just can't stop loving you. The way you make me feel.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Let the place take a look at yourself and make a change. Yeah, make that change. Dirty Diana, boy. Dirty Diana. You won't take it, so are you walking? Are you walking, Annie? Never sign of the window, then he took you. I guess you know it. 이 앨범에서는 스릴러의 혁명을 따라간 부분도 보였죠. 예를 들어서 배드의 뮤비는 스릴러보다 더 길어서 아예 20분짜리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짧은 버전만 보고 배드 뮤비가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마이클 잭슨 뮤비 컬렉션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시간 10분 남았는데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보래요. 저는 배드를 보여달라고 생떼를 썼고 선생님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냐면서 배드를 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반 전체 분위기를 침묵으로 이끌었죠. 스무스 크리미널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댄스를 창조했어요. 몸을 거의 180도 각도로 굽히는 링 댄스.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를 마이클이 또 해낸 거죠. 이 앨범으로 마이클은 완전히 팝의 표준이 됐어요. 엘비스가 흑인 음악을 폭격해서 그 장르의 대표인물이 된 지 30년. 마이클은 백인 음악을 폭격해서 그 장르의 대표인물이 된 셈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가진 단독 콘서트 투어에서도 그 클래스를 여실히 보여주죠. 매드 월드 투어는 그 당시 기준으로 핑크 플로이드 다음 두 번째로 큰 수익을 올린 월드 투어였어요. 그나마도 핑크 플로이드가 마잭보다 74번이나 공연을 더해서 겨우 따라잡은 거니까 마이클의 당시 투어 규모는 독보적이라고 봐도 좋았던 거예요. 당시 투어 규모 순위를 보면은 탑 10에 흑인이 딱 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가 마이클 잭슨, 또 하나가 잭슨스. 인종의 벽을 넘고 말 그대로 팝을 씹으신 거죠. 이때 마이클은 거의 모든 곡을 라이브로 했는데 영상 자료가 거의 없는 게 아쉬울 따름이에요. 근데 이때 마이클이 마냥 행복했느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이 시기가 각종 기행으로 본격적인 언론의 먹잇감이 된 시절, 그러니까 와코제코라는 별명이 따라붙은 시작이기도 했거든요. 갑자기 마이클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엄청 많아졌죠. 침팬지를 맨날 데리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산소 체인버 안에서 자고 있는 것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 산소 챔버는 마이클이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본 거였는데 마치 영생을 위해 매일 그곳에서 자는 것처럼 소문이 퍼져서 곤욕을 치르게 된 케이스였죠. 그리고 사정이 어찌됐든 그런 소문에 방점을 찍은 게 확 바뀐 얼굴이었고요. 뒤늦게 수록된 배드의 11번째 트랙 Leave Me Alone이 바로 그런 루머를 겨냥한 노래였습니다. 마이클은 애고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죠. 팝은 자기가 꽉 쥐었으니 자신이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 항상 살펴봤어요. 기부활동도 활발히 했었고 세계 평화에 큰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회성 올스타 팀을 만들어서 작업한 We Are The World. 이전에 밴드에이드가 Do They Know It's Christmas라는 곡을 낸 거에 자극받아서 만든 미국판 자선곡이었어요. 펩시 사고 이후로 받은 보상금 그리고 잭슨스 투어로 받은 인센티브도 모두 기부했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이클이 가장 신경 썼던 거는 바로 어린이였습니다. 어린 시절이 아예 없었던 마이클의 인생. 그래서 그는 어린이라는 존재에 놀라울 정도의 애정을 보였어요. 마이클이 도와준 단체의 상당수는 어린이 관련이었죠. 안전, 건강, 빈곤 등 어린이는 결코 부족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해왔어요. 팬레터도 어린이한테 오는 거 웬만큼 답장해줬고 그중 몇몇과는 꽤 친한 사이가 되기도 했죠. 그런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아까의 펩시 사건 때 팬레터를 보낸 조단 챈들러였고요. 마이클은 1988년 어린이들의 천국 네버랜드를 개장합니다. 사실 마이클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마이클의 천국인데 이게 상당수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을 뿐이에요. 마이클은 이곳에 어린이를 자주 초대해서 놀았죠. 안에서 애랑 어떻게 놀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이클이 진짜 어린이들이랑 친구처럼 놀았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인데 문제는 이런 친구처럼이 진짜 동년배 친구처럼 이었다는 데 있었어요. 마이클의 측근은 마이클을 어른의 몸을 가진 어린이라고 평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네버랜드를
팬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한 서름을 마이클이 그 나름의 방식대로 풀어낸 결과물이라고요. 이거는 결국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죠. 하지만 그 전에 마이클의 새로운 앨범 데인저러스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배드의 후속작 데인저러스는 마이클이 퀸시 존스로부터 독립한 첫 번째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색깔이 상당 부분 바뀌었어요. 데인저러스 수록곡은 들으면 딱 데인저러스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앨범 수록곡들은 하나같이 그 특유의 통통 튀는 드럼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창법도 많이 지르는 쪽으로 바뀌었죠. 앨범이 거듭될수록 사회적 영향력을 늘리기도 했어요. 이 앨범에서도 본격적으로 평화를 향한 메시지를 넣기 시작하는데 Heal the World가 그랬고 인종은 평등하다고 말하는 Black or White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싱글은 블랙 올 화이트만 빌보드 1위를 차지하는 등 생각보다 무진하지만 앨범 전체적으로는 판매량 3천만 장으로 여전한 판매량을 보여주죠. 역시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 마이클의 퍼포먼스적 능력이 더욱 도드라지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쇼가 사실상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시초였다고 봐도 좋아요. 토스트 기법이라고 불리는 등장신 하나만으로 역대급을 찍어버렸죠. 마이클은 이러고 1분이 넘게 아무것도 안합니다. 서있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관객을 압도하는 유일한 가수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잼, 빌리진, 블랙 올 화이트, 힐 더 월드로 이어지는 셋리스트는 마이클의 과거와 현재를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출연료도 안 받은 공연에서 그 완벽주의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슈퍼볼에선 모두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실제 콘서트 못지않은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여기서 사용한 연출은 콘서트에서도 사용이 됐죠. 마이클은 그렇게 슈퍼볼을 전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었어요. 이 데인저러스 투어는 유일하게 영상화되어서 공식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전설의 부크레시티 공연 실황이 바로 이 데인저러스 투어에서 나왔어요. 이 다음 투어부터 마이클의 립싱크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고 이 투어가 마이클이 전성기 때까지 마지막 투어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데인저러스 투어는 여러모로 마이클을 대표하는 월드 투어로 남아있어요. 마이클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그 소송이 시작된 게 바로 마이클이 아시아 투어에 막 돌입할 때쯤이었습니다. 영원한 오명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사건, 1992년부터 1년에 걸렸던 이 사건의 경과를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게요. 펩시 때 처음으로 인연이 닿은 조단 챈들러와의 관계가 문제였죠. 1992년에 처음으로 같이 만나서 친분을 쌓게 되는데 조단을 네버랜드에 초대하고 끊임없이 교류하다가 소송이 걸린 거예요. 마이클은 1992년부터 조단과 본격적으로 친해지게 돼요. 차가 고장나서 들른 렌터카 회사의 사장이 바로 조단의 의붓아버지였는데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당신 광팬이라면서 마이클과 아들을 연결시켜줬다고 하죠. 마이클은 다른 슈퍼스타랑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가족이 건네준 전화번호로 진짜 전화를 걸고 조단과 계속 연락하는 사이가 돼요. 조단이 게임 좋아한다니까 아케이드 게임이 가득한 자기 아파트로 초대하기도 했고요. 자, 여러분이 조단 가족이라면 마이클 잭슨이 자기 아들이랑 친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버랜드로 자기들을 초청하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죠. 그래서 네버랜드를 가요. 조단은 마이클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도 네버랜드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그 모습을 고깝게 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조단의 친아버지 에반 챈들러였죠. 에반은 이 관계를 단숨에 뒤집는 대사건을 터뜨리고 말아요. I will say that I am particularly upset by the handling of this mass matter by the incredible, terrible mass media. At every opportunity, the media has dissected and manipulated these allegations to reach their own conclusions. I ask all of you to wait and hear the truth before you label or condemn me. Don't treat me like a criminal, because I am innocent. 에반
에반은 이미 조단 어머니와 이혼한 사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이랑 친해졌대요. 뭔가 안 이껍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이클이 아빠도 아닌데 조단이랑 매일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한 침대에서 같이 자기도 했대요. 참내, 에반이 볼 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클은 어린아이를 진짜 동년배처럼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인의 사고로는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각종 루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봐도 좋아요. 에반은 둘을 몰래 관찰하는데 한 번도 마이클이 아들을 성추행하는 걸 직접 본 적은 없다고 하죠. 모든 게 정황 증거 그리고 추측이었습니다. 에반은 자기 아들한테서 증언을 얻어내려고 온갖 개짓거리를 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답정로 유도 신문을 하기도 하고 약물에 취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얻어낸 예스로 마이클이 자기 아들을 성추행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My deepest gratitude for your love and support. I am doing well and I am strong. There have been many disgusting statements made recently concerning allegations of improper conduct on my part. These statements about me are totally false. As I have maintained from the very beginning, I am hoping for a speedy end to this horrifying experience to which I have been subjected. It was a nightmare, a horrifying nightmare. But if this is what I have to endure to prove my innocence, my complete innocence, so be it. 이후에도 사실 마이클을 둘러싼 증언은 여러 개가 나왔어요. 다만 그 중에서 제가 믿는 거는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소송이 한 번 더 걸리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의견을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진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건이 한 번 터지면은 굴비 엮이듯이 증언이 터져요. 예를 들어서 하비 와인스틴도 그랬고 사후에 모든 증언이 나왔던 지미 세빌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근데 마이클은 어떻습니까? 휘말릴 때마다 그 시절에 어린이들이 나와서 계속 아니라고 싸워주고 있어요. 마이클은 진짜 순수한 사람일 뿐이다.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뿐이라고 항상 말을 하죠. 대표적인 예로는 나 홀로 집에에 나왔던 맥컬리 컬킨이 있고요. 마이클을 둘러싼 증언은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는 편인데 그 중에는 타임라인이 안 맞는 사람도 있었고 애초에 거금을 요구한 게 드러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챈들러 사건의 경우에도 에반 챈들러가 마이클을 몰락시킬 거라고 전화통화한 내용이 유출된 바 있어서 그 사건의 진실성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두 번째로 법정에서 마이클은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후에 마이클 잭슨의 유족을 상대로 걸린 소송도 이미 기각이 됐고 구설 때마다 마이클의 집은 그야말로 먼지 하나 안 나오게 털렸는데 막상 거기서 뭘 찾은 건 하나도 없었죠. FBI 문서에도 이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미국이 소아성애에 관해선 누구보다 엄격한 거를 잘 아실 거예요. 마이클처럼 루머가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 모든 말 중 믿을 수 있는 거는 결국 법정 판결뿐인데 거기서 마이클은 무죄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마이클을 소아성애와 연관짓지 않는 이유예요. 그렇지만 이 사건 이후로 마이클 잭슨의 명예는 사실상 아작이 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연예인한텐 예외니까요. 한창 챈들러 사건이 논란일 때 잭슨과의 동생 라토야 잭슨이 거기에 기름을 붓거든요. 우리 오빠 소아성애자 맞아요. 라토야는 이것 때문에 잭슨과랑 거의 의절할 뻔했다고 알려져 있죠. 라토야는 먼 훗날 이 발언을 사과합니다. 돈 때문에 남편이 시켜서 그랬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그걸 압니까? 마이클의 사회적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마이클은 결국 에반이랑 합의를 해요. 이게 1994년 1월의 일인데 이 합의는 오히려 마이클의 주변인들이 종용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물론 끝까지 가겠다며 거절을 했지만 날이 갈수록 속이 썩어가고 몰골이 말라가는 게 보이니까 주변인들 속이 더 타들어간 거예요. 이러다 네가 먼저 죽는다. 그래서 마이클은 에반이 처음부터 요구한 합의금 2천만 달러에 준하는 금액을 주면서 그 소송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경찰이 그 이후에 따로 진행한 수사도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가 되죠. 마이클은 당장의 위기를 넘긴 셈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와코 제코 시절부터 떠돌던 그 루머들이 이번 사건으로 정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소심하던 마이클이 이 사건을 시작으로 더욱 폐쇄적으로 변했다고 하죠. 매일 불면증이 시달렸대요. 사실 저도 어릴 때는 마이클 잭슨이 마냥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참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앨범 히스토리는 판매량이 뚝 떨어져요. 3천만 장을 가뿐하게 넘기다가 1,000만 장이 줄어버리죠. 이게 그간의 히트곡이랑 묶여서 사실상 베스트 앨범과 신보를 합한 앨범이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2배의 가격으로 그렇게 판 게 대단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이클이 이 사건으로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가 이 앨범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죠. 태블로이드 정키는 말 그대로 황색 언론을 까는 거고 DS는 소송 당시 자기를 수수한 검사 톰 스네던을 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후에 걸린 성추행 소송에서도 검사를 맡아서 마이클을 괴롭히는데 알몸수색도 이 사람이 시킨 거였고 인종차별자라는 논란이 있기도 했죠. All I wanna say is that they don't really care about us. They don't really care about us.
그런 수록곡들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차일드후드예요. 내 어린 시절을 본 적이 있느냐는 울분이 담긴 뭐 그런 노래였죠. 가사를 보면 상당히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먼저 내 성장 환경을 바라봐달라. 학대와 돈벌이 그 두 개밖에 없던 삶에서 유년기를 되찾으려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는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어요. 수록곡 They Don't Care About Us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겨냥한 곡이었거든요. 근데 가사에 있는 주와 카이크가 유대인 비하 단어라서 그것 때문에 논란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마이클은 자기가 절대 차별주의자가 아니라면서 가사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사과하지만 이런 이슈에 묻혀서 결국 마이클의 울분은 빛을 발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히스토리 투어의 규모는 오히려 데인저러스 때보다 커집니다. 이런 구설수 속에서도 모든 콘서트를 매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마이클 잭슨밖에 없다는 말이었어요. 공연당 평균 관객 수가 약 5만 5천 명. 논란과 별개로 마이클의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방증이었죠. 이때 마이클이 유일하게 매진시키지 못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마이클은 히스토리 투어 때 한국을 처음으로 들렀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마이클이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내한을 추진하다가 드디어 성과를 본 거였어요. 근데 사실 반대 운동이 엄청 많았다고 하죠. 종교단체와 인권단체가 각각 악마 숭상자, 그 다음에 성추행범의 내한이라면서 배를 째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뭐 판매자들이 압박을 받고 하나둘씩 티켓 판매를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고 결국 기획사 직원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티켓을 팔았다고 하죠. 물론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은 한국 최다 관객 동안 신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잭슨 치고는 실패였죠. 기획사는 그 이후로 방해꾼들을 고소해서 결국 승소를 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문화 충격과도 같은 방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정도 규모의 콘서트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또 그런 거를 사진 촬영 못하게 막은 공연도 처음이었다고 하죠. 마이클은 이후로 1999년까지 매년 한국을 한 번씩 들리게 돼요. 리조트 투자, 대통령 취임식 참석, 그리고 평화기원 콘서트가 각각의 명목이었죠. 우리말을 전혀 못 알아들을 텐데도요. 아주 진지하게 취임사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 How you feel right now? Fine, thank you. 아무튼 이 뜻깊은 행사가 아무쪼록 여러분의 도움으로 지금 자선기금도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세월이 거듭될수록 자기 얘기보다는 세계 정세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어요. 전기와 후기 앨범의 수록곡만 봐도 그런 경향이 바로 드러나요. 전기 앨범은 자전적인 얘기를 많이 다뤘다면 후기 앨범은 평화로 대표되는 세계적 이슈를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 인생은 계속 꼬였죠. 데인저러스 때부터 함께한 소니와의 관계도 이때 본격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해요. CNN sources are now saying, multiple sources, that Michael Jackson is in a coma. 1997년에 마이클 잭슨의 리믹스 앨범 블러드 온 더 댄스 플로어가 나오거든요. 이 앨범은 마이클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조용히 나와서 조용히 들어갑니다. 팬이 아니면 이런 앨범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도 사실 많아요. 이때 이미 소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진 걸로 알려져 있죠. 전에 조지 마이클 편에서도 그랬지만 유독 소니가 아티스트랑 잡음이 많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소니가 좀 상업적으로 너무 아티스트를 옥죄었기 때문에 이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술혼 넘치는 마이클이 이런 소니의 간섭에 학을 뗀 건데 이거는 소니라는 회사보다도 소니를 지휘하는 사장 토미 모톨라의 문제에도 가까웠죠. 사실 머라이어 캐리의 전남편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 수완이 참 좋단 말이에요. 셀린 디온, 비욘세 같은 가수도 토미가 발굴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단점은 모든 문제를 상업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갈수록 토미의 간섭이 심해지니까 마이클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클은 완벽주의자인데 토미는 계속 언제까지 앨범을 내야 한다. 어떻게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당시 마이클은 소니에 자기 편이 없다고 느꼈다고 하죠. 안 그래도 힘들던 심신이 더욱 외로워진 겁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마이클이 투어를 더 이상 못 돌겠다고 했어요. 소모되는
받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면서 말이에요. 원래부터 투어를 별로 안 좋아했던 마이클이었는데 뭐 여태까지는 립싱크 비율을 늘려가는 형식으로 근근히 그래도 버티긴 버텼거든요. 근데 그 히스토리 이후로는 투어를 못 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도 소니와 다소간 마찰이 있었대요. 다음 앨범이 성공하려면 투어를 돌아야 한다. 아니 난 힘들어서 투어는 못하겠다. 쉼없이 달려온 인생에 마이클이 마침내 지쳐간 거예요. 마이클의 인생이 꼬인 예가 하나 또 있죠. 마이클이 솔로 데뷔 30주년 콘서트를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었어요. 이때가 2001년 9월 7일 그리고 9월 10일이었고요. 이거는 마이클의 커리어를 집대성한 콘서트였는데 리지 테일러, 데스티니 차일드, 휘트니 휴스턴 등 초호화 게스트들이 나와서 마이클을 기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잭슨 형제들이랑 마이클 잭슨이 오랜만에 모여서 감동의 재결합 콘서트를 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마이클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콘서트였거든요. 신부 인빈서블로 컴백하기 전에 가진 화려한 쇼케이스이기도 했고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증명이기도 했으며 또 잭슨 형제의 화해를 알리는 기념비적인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마이클은 다시 한번 레전드를 찍었죠. 특히 이때 보여준 문워크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마이클은 오랜만에 행복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2001년 9월 10일 다음날 뭐가 터졌죠?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뉴욕에서요. 이게 미국에 가져다준 충격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마이클이 받은 충격도 결코 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보 홍보는 전면 중단되고 마이클이 자체적으로 만든 추모곡을 내려고 했는데 소니가 이거를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마이클과 소니의 갈등은 사실 이때 폭발했다고 봐도 좋죠. 이렇게 나온 후속 앨범 인벤시블은 그래서 처음부터 부침이 많았어요. 싱글도 3개밖에 안 나왔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나온 건 하나도 없었고요. 물론 뭐 마이클도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의 흔적을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1세기의 R&B 느낌도 많이 났고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혁명적인 그런 부분은 이전만큼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죠. You give me butterflies at the same time. 이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이름값에 너무나 못 미치는 판매량을 기록해요. 미국에서 200만 장, 전 세계적으로 800만 장 정도. 이제는 뭐 시대가 바뀐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마이클의 이름값에 이 정도 판매량은 말이 안 됐어요. 사실 이때 행보를 보면은 소니가 거의 앨범을 던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홍보도 금방 끝내고 싱글도 제대로 낸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두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소니가 마이클과 음악 판권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데 소니가 마이클의 지분을 다 먹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이클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앨범을 엎어버린 게 아니냐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마이클이 소니는 악마다, 뭐 이런 플래카드를 서슴없이 들면서 소니랑 완전한 대립각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모톨라는 인종차별자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이런 구설수가 마이클의 이미지에 좋을 리가 없었어요. 어쨌든 한번 큰 사건이 있었고 여러 루머 또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흠집내는 언론들이 달라붙어서 마이클을 물어뜯기 딱 좋은 이슈였잖아요. 생전 욕도 거의 안 했던 사람인데 이때 소니 욕하는 플래카드 몇 번 들었다고 또 욕을 먹게 되고요. 사실 21세기는 마이클에게 있어서 거의 다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이때는 음악보다는 사건 사고로만 뉴스를 사실 많이 탔거든요. 왜곡 다큐, 두 번째 성추행 혐의, 별의별 구설수가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클이 진짜 잘못한 거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이를 발코니 난간 너머로 잠깐 내밀었던 사건. 마이클은 이 행동을 훗날 사과했죠. 명백한 자기 부주의라면서요. 2003년에 마이클이 네버랜드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다룬 다큐멘터리 Living with 마이클 잭슨이 나옵니다. 마틴 베시르라는 감독이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부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여론이 나아질
나아질까 싶어서 마이클이 오케이를 했는데 감독이 교묘한 편집으로 마이클을 소아성애자처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혹시 몰라 따로 촬영한 원본으로 해명은 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세상에 마이클을 몰락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가 되고 말았죠. 같은 해 2차 성추행 사건도 터지고 이번엔 마이클이 끝까지 가서 결국 무죄로 끝장을 냅니다. 이 혐의를 제기한 게빈 아르비조라는 애는 원래 암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마이클이 네버랜드로 초대해주고 암 치료도 도와줬는데 결국 이사단이 난 거예요. 이 사건이 2년을 끌면서 네버랜드에 있는 거는 모조리 다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죠. 온갖 사건들이 꼬이면서 팝의 제왕이라는 이름보다 웨코제코라는 이름이 훨씬 더 커지게 돼요. 이때 마이클이 스트레스로 살이 쫙 빠졌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또 바뀌니까 그에 따른 거부감도 커지고 마이클은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죠. 이후에 마이클은 그냥 뭐 가십거리가 돼요. 음악 활동도 하지 않고 파파라치 샷에는 항상 양산만 쓰고 있고 가끔 휠체어를 타기도 하고 거기에 뭐 파산 직전이라는 말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완전히 잊혀지는 존재가 되죠. 전설에게는 좀 너무 가혹한 말년이었어요. 그렇게 기념 앨범, 베스트 앨범만 나오던 와중에 컴백을 발표합니다. 2009년에 선언한 8년 만의 컴백은 각종 매체에서 속보로 방송이 돼요. You have to know that I love you so much. Reall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is is it. And see you in July. 마이클의 컴백 콘서트는 순식간에 매진되죠. This is it. 자신의 마지막 런던 콘서트를 선언하고 그에 맞춰서 사력을 다하다가 그해 6월 25일 갑자기 세상과 작별합니다. 컴백 콘서트를 18일 앞두고 그리고 한국에서 세계 평화를 약속한 지 딱 10년이 지나서였어요.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고도 나이는 겨우 50이었고요. 마이클은 죽어서야 그간의 업적과 명예를 다시 찾았어요. 스릴러가 갑자기 전세계 판매량 10위 안에 들고 오래전에 나온 베스트 앨범은 2009년 가장 많이 팔린 앨범 3위를 기록했죠. 마지막 순간을 다룬 다큐멘터리 This Is It은 역대 다큐멘터리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웁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그 당시 마이클의 죽음이 네이버 최상단 볼드체로 올라가고 뉴스에서도 모든 정치 사회 이슈를 제치고 메인으로 보도가 됐죠. 추모글과 영상이 연이어 올라오고 저도 이전까지는 마이클을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이었는데 죽음을 보고 나서야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루머도 그제서야 다 해명이 됐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서야 그 명예를 찾나봐요. 이때가 돼서야 저처럼 마이클 잭슨을 제대로 알게 된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마이클의 추도식은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시청한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뭐 비릿 플래시몹 등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러 직접 나서기도 했고요. 마이클 잭슨은 전설 그 이상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목격한 마지막 황제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사후 수입으로는 매년 1위를 달리고 있는 마이클이에요. 사후에 소니와 맺은 계약이 역대 가수 최고 계약금 1위를 찍기도 했고요. 사후 앨범도 이미 2개가 나왔지만은 사실 마이클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서 제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아요. 뭐 가짜 목소리를 썼다는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올해로 마이클이 죽은 지 10년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이클을 기억하고 있죠. 몇백 년이 지나도 마이클의 뮤직비디오는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춤도 그렇고요. 인생을 음악에 바친 음악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잃은 게 너무 많았던 평범한 사람 마이클 잭슨을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taking that money. I'm really children's hospital. And that will be remembered more than my performances. And I love them because I didn't have a childhood. I had no childhood. I feel their pain. Heal the world. We are the world. Will you be there? The lost children. These are the songs I've written because I hurt, you know? I hurt.